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그 양도세 완화 정책을 해야지만이 이 내수시장이 살 수 있다. 여러 가지 지금 대외적인 경제 부분, 대내적인 경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우려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양도세 정책을 완화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쭉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우리가 두려워했던 대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대외적인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 많이 했잖아요.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불안해 가지고 투자를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이유들은 이제 슬슬 좀 조심스럽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큰 경제 리스크 요인들을 보면 어떤 세계 경제 위험이 있고 국내 경제 위험이 있는데, 세계 경제 위험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했던 부분들이 그 미중 무역 분쟁이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효과가 감소하면서 수출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것들, 그 인구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했었는데, 자, 우리나라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라고 한번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뭐 굉장히 지금 주식 시장도 좋아졌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제대로 체결될 거라고 보고, 협상이 진전되면서, 뭐 장중 지금 그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지금 많이 생산을 이제 납품을 해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다 완제품을 납품을 하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이 밑에 있을 때, 한참 밑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 완제품을 납품을 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워낙 기술력도 좋고 저가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대미 무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반제품을 수출을 하고 중국은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데, 중국이 끊게 되면 우리나라도 중국에다가 납품하는 반제품들이 많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뭐 이제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중 무역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미국도 중국을 막으면 사실 그만큼 싸게 기술력도 갖고 있으면서 싸게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요. 미국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뭐 인도가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이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또 어려워지고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는 계속 중국이랑 잘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가 굉장히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두려워했었는데, 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되는 게 신흥국 자금이 더 안전한 곳 미국으로 이탈될까봐, 그러면 이제 또 금융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완전 고용시장, 그러니까 100% 고용이에요. 지금 뭐 실업률이 한 3점 몇 %라고 하는데, 3%대라는 것은 완전 고용이랍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어떤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에서 이직하는 중간에 비어있는 비율이 한 3점 몇 %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 고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경제가 정점을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은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면은, 연준 통화 완화 기조 올해 1회 인상 그칠까, 뭐 금리 인상 올해는 없다, 옐런 전 이제 연준 의장이 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뭐 1회 정도 올리지 않으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엄청 올릴 거라고 했는데 뭐 사실 몇 회 안 올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뭐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데 뭐 잘 알아야 되나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것들 굉장히 뭐 궁금해 하시고 뭐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반도체 효과가 감소한다. 이것도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 반도체 효과가 감소하는 이유는, 반도체 수출 감소가 가장 지금 많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용이 좀 어려운데, 미국이 감세 정책을 많이 썼어요. 감세 정책을 많이 써가지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기업들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데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투자를 하면 세금을 안 걷는다고 하니까는 엄청나게 그 투자를 합니다. 이 사람, 얘네들이 다 필요한 게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그래서 뭐 서버팜을 만들어도 메모리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감세 정책에 힘입어갖고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을 갑자기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은 엄두도 못할 만큼 감세 정책에 힘입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따라올라야 따라올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한 거죠. 따라올라야 따라올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니까 당연히 더 이상 이제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 뭐 수출이 반토막 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하지만은 뭐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특화 클러스터를 만들고 뭐 이제 자동차 쪽을 많이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 그 어디죠?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거기도 지금 완전히 뭐 모든 건축 인허가를 통과를 시켜주고 또 K-팝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오히려 반도체만 하나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반도체가 잘 안 됨으로써 다른 것들이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오히려 더 다양화되면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지금 계기가 아닌가라도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나라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다 2019년 그 우리나라 그 정책에 대해서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다운받은 거예요. 저수출산 충격 완화 이것도 지금 다 가보면 이 기획재정부에 가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출산 고령화 차질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질을 대응하느냐, 뭐 여러분들은 저출산이라고 하면은 다음에 내 집 앞으로 뭐 사줄 사람이 없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정부에서 보면은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경제라는 것은 크게 생산과 소비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집을 사주는 소비에 대한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보면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생산에 대한 인구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인력을 유치하겠다, 고급 인재 전용 특별 비자 신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우수 인력 귀국시 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소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출산은 어떤 생산 인구에 대한 문제로서 정부는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제 이런 뭐 소비에 대한 것만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하튼 간에 국내에 어떤 뭐 우수 인력을 국내에 귀국을 하고 또 고급 인재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것도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집을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그 사람들이 또 집을 사게 되고 외국 사람들도 집을 사게 되면은 당연히 주택 수요에 한 명이라도 더 생기는 거니까는 인구 감소가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에 절벽이 일어난다 이런 것과는 집이 남아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편협적인 생각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유튜브 환경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놈의 유튜브라는 그 공간에서는요, 이제 저처럼 막 긍정의 에너지로 막 삶을 개선하자라는 메시지를 남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이 유튜브는요, 뭐 하지 마라, 뭐 조심해라, 뭐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 그걸 왜 하냐 멍청한 놈아, 그걸 뭐 그 사람이 지금 했다네, 뭐 키득키득 뭐 폭로하고 헐뜯고 막 실수로 뭐 연예인들 팬티 보이고 뭐 자동차 블랙박스로 대형 사고 나고 막 이런 건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은 막 기회를 노려라, 삶을 역전해라,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은요, 뭐 너나 잘해라, 뭐 네가 지금 너는 먹고 살만하냐 투기꾼아, 막 별별 댓글이 다 달려요. 하여튼 그래도 떳떳하게 그래도 저는 그냥 꿋꿋하게 긍정의 에너지로 여러분들이랑 계속 같이 나가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뭐 어차피 이리저리 후회하면 하나의 족적이라도 남기고 후회하는 게 저는 더 나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족적도 안 남기고 후회하면 그거는 저는 실패한 낙오자의 어떤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아마 잘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뭐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딜레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딜레마. 지금
소득의 일부가 주택 가격에 쓰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지금 소득 상승률보다 주택 상승률이 낮아야 돼요. 원래는 낮아야 되는데, 원래는 낮아야 되죠. 왜냐면은 지금 소득의 일부가 주택의 값으로 이제 주택을 사는 데로 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 항상 소득 상승률이 주택 상승률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득 상승률은 같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파레토 법칙처럼 이건 평균적인 상승률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상위의 소득의 상위 그룹이 모든 부동산에 대한 8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위 그룹의 소득 상승률은 어마어마하죠. 뭐 우리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이재용 같은 경우는 60억 증여를 받았는데 대단한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뭐 지금 재산이 9조가 돼 있거든요. 몇 배입니까? 도대체 계산도 아닙니다. 9조 나누기 60억 해보십시오. 하여튼 그 정도로 재산이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월급 상승률로 해서 집값 상승률이 더 높다라고 하니까는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잘못된 게 아니라 상위 그룹에 가보면은 그건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하튼 간에 사실 부동산이 급등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급등은 안 좋고 급락도 안 좋은 겁니다. 뭐 단지 오른 게 그게 가치를 찾아가는 걸 수도 있고 거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거품이라면 사실은 이게 꺼지면 좋은 거고, 또는 거품인 상태에서 기다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안 오른 상태에서 보합으로 가는 거죠. 또 뭐 누군가는 또 막 이렇게 거품을 아니라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불어넣으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목포의 가치를 알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손머시기, 그쵸? 아유, 정말 뭐 투자 잘하는 것 같아요. 손머시기 짱이에요, 완전히. 하여튼 소득 상승률을 초과해서 훨씬 많이 오르면은 거기서부터는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안 그래도 불균형 같은 거 해소하려고 하는데 막 근로 의욕도 상실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주택이 그렇게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상위 그룹에서 보면 당연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눈에 맞춰서 정책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총 무주택 수가 44%입니다. 44% 정도 되고요. 이 수도권은 한 47% 정도 돼요. 이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면은 이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 있어서 중산층을 놓고 본다면은 이제 근로의욕이 막 상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44%에 대한 위주의 이 진보정당은 이 44%에 대한 것을 초점을 두고 이제 정치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과반수 이상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56% 중에서도 완전 상류층 빼고는 이 진보를 굉장히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진보 성향들은 약간 무주택자, 서민들, 프롤레타리아들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정책을 펴나가요. 근데 너무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정치적인 얘기는 좀 세미나에서도 좀 가끔 하거든요. 근데 제 세미나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앞으로 세미나 공지는 카페를 통해서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를 가입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언제 할 것인지 공지를 자세하게 안내를 할 거예요. 위치랑.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에 꼭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 가입하는 안내 잠깐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카페 지금 여러분들 가입들 지금 보셨고 1월 말 정도에 아마 그 세미나를 아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정이 지나고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카페 가입하셔서 잘 봐주시고요. 여하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뭐 현재 그 청년 실업도 저조하고 경제 성장률 뭐 굉장히 좀 어려움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뭐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잘 안 돼요. 사실은 경제 뭐 돈 문제 아닙니까? 결론은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다른 나라도 해왔던, 일본도 해왔고 미국도 해왔던 양적 완화 정책이에요. 다 경제 안 될 때요, 무슨 뭐 어떤 기술을 막 개발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 산업타운을 만들고 막 그런 게 사실 쉽습니까? 아니죠. 결론은 양적 완화 정책을 피고, 우리나라도 또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뭐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또 지금 이번 정부 슈퍼 예산이잖아요. 470조. 아마 내년도 또 2019년, 2020년도의 예산은 또 더 커질 겁니다. 예산 중 지금 역대 예산 중 가장 많은 470조 중 300조를 상반기에 푼다고 해요. 풀면은요, 또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또 상승을 하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 걱정이 이 무차별한 지금 부동산을 쪼이는 정책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면 안 되니까 거래가 아예 안 되게 대출뿐만 아니라 양도세는 있는 대로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고, 뭐 징벌적 어떤 과세랑 조세 정책이 아니고요. 뭐 완전 히스테리성 정책이랑 가깝습니다. 완전 뭐 김현미 장관 히스테리가 뭐 50대 노처녀 저리 가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물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이제 이 돈을 풀어야지만이 또 한 번 부동산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지금 완전히 죄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풀린 자금이 사실 또 경제로 흘러가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 물길을 막는다고 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방수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또 비규제 지역으로 돈이 흐르고, 또 규제 반대적으로 돈이 흐르고, 막 또 뭐 앞으로 가치가 있을 것 같은 막 목포는 몇 배가 올랐다고 하니까 요번에 또 우리나라 사람 과관 아닙니까? 목포에 주말에 아주 그냥 부동산 부동산 쇼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동산 쇼핑할 수 하려는 인구로 또 가득 찼답니다. 여하튼 간에 하여튼 이런 지금 부동산을 너무 이렇게 옥죄고 있는 것도 사실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요. 현장에 있다 보면은요, 뭐 강남에 급매물 2억 정도 내렸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거래되고 그런 것들이 기사가 나올수록 여러분들 한번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 한번 오늘 돌아보십시오. 급매 매수자가 얼마나 많이 대기 중인지, 여러분들 또 한번 가보시면은, 가격만 막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에 되면은 참 진짜 폭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들이, 뭐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생기는 것도 5년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신도시가 또 들어올라 그래도 또 지금부터 바로 삽을 뜬다고 하더라도 3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 전 세계가 지금 거의 또 자국주의로 돌아가고 있고, 수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내수를 살려야 돼요. 내수를 살리지 않으면은요, 진짜 경기 나빠지면 서민들은 더 집을 못 사게 됩니다. 그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 지금 우리 지금 소득주도 성장도 안 되는 것도 확인도 했고, 최저임금 인상도 굉장히 어려운 거 확인했잖아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뭐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는 뭐 그 외국의 불법 체류자가 최고로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카드 발급 뭐 했던 것처럼 이 자금이 돌고 뭐 이렇게 계속 하려면은요, 결론은 부동산 시장에 돈이 돌아야지만이 이 내수 시장이 살아나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가 되는 것을 A 소유의 매물에서 그냥 B 소유로 넘어가는 것 뿐이고, 소유권만 이전되고, 이걸 비생산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행위만 보면 비생산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동산 거래가 돼야지만이 우리나라는 정말로 생산적인 활동이 막 생겨요. 단순히 소유권의 변동으로만 보면은 이게 여기서 만약에 차익을 생기면 이 사람이 생산적인 활동 없이 그냥 그 양도 차익만 생긴 걸로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돼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생겨요. 거래가 안 되니까는요. 지금 주택 증여가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대. 이거는 이렇게 돼서는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는요. 아무런 경제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경제 효과가 없고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많이 생기느냐면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지만이 이삿짐 센터가 일단 움직일 거고 또 인테리어도 뭐 도배 장판이라도 할 것이고 또 생활가전도 살 것이고 또 동네에 이사를 가야지만이 뭐 음식점도 한번 둘러보는 거고 여러분들 목돈 언제 생깁니까? 자동차 살려면 목돈 들어가잖아요. 물론 할부로도 사지만 근데 뭐 우리 월급 모으고 뭐 애들 교육 다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언제 돈 모아요? 집이라도 팔아야지만이 이런 자동차라도 사고 이런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산업도 키우려고 하는데 당연히 지금 이렇게 이 좀 거래가 완화되려면은요 진짜 양도세를 지금 완화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진짜 3주택자들 좀 차익 많은 사람들은요 거의 68% 거의 7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누가 팝니까? 그러면은 지금 양도세를 좀 일시적이라도 완화를 한다. 일시적으로 만약에 완화를 한다고 하면은 일시적인 완화를 할 때 집을 팔아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지금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완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팔아서 세금 내는 것보다는 싸게 파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가격도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집 없는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그 3기 신도시 생겨봤자 몇 명이나 당첨받으면서 얼마나 싸게 사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몇 명 안 됩니다. 사실 따져보면. 정말 청약 점수도 엄청나게 높아야 되고요.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부동산에 또 매수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나라는 진짜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 주택 많은 사람들도 보유세도 좀 줄이면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또 생기고 그래서 산업이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부동산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려면은 현재 시장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원활하게 거래가 돼야지만이 나머지 모든 내수 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경제 굉장히 문제 많아요. 김수현 공시가 급등 부작용 줄일 대책 준비하고 있다. 지금 너무 문제가 많고 청와대 경제인식에 쏟아지는 비판 앞뒤 안 맞고 왜곡 현실을 외면했다. 거기에 중심에는 항상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내수 시장을 살리고 이게 부동산에 대한 가격의 문제 가격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양도세 징벌적 양도세보다는 좀 거래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원활하게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이 양도세 완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외 정책부터 이 국내적인 상황들 그리고 외국 이민자까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두서없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어떤 여러분들한테 대한 지식에 대한 전달보다는 오늘의 내용은 좀 공감에 대한 얘기인가 아닌가 공감에 대한 내용과 좀 가깝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내용은 양도세 완화 정책을 해야지만이 내수가 살고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에 대해서도 거쳐질 수가 있다. 지금 억지로 이렇게 거래를 막고 있는 거는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한번 오늘은 양도세 완화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